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무지개 배심원단의 제1차 정책 검증대회 제드 강연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후보들은 내가 왜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오늘 강연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제 앞에 계신 무지개 배심원단 59명께서 평가를 해주실 것이고, 그 평가 내용은 시민분들과 유권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하시는 3조는 35세 이하 청년 후보들로 구성된 조입니다. 첫 번째 발표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준 후보입니다. 김용준 후보는 법률사무소 마중 대표 변호사이시고 정의당 산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청년 변호사이자 산재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제가 비록 청년 후보로 나서게 되었지만 저는 25명 규모의 산재 특화 로펌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산재 사건에서 1천여 명의 산재 유족과 산재 노동자를 도와왔습니다. 제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실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실제로 지난주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어주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만났던 노동자분인데요. 이 재해자분은 1980년도에 산재를 인정받고 산재급여를 수급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해자는 35년 동안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단은 갑자기 급여를 중단하고 그리고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던 재해자는 급기야 불안해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살한 유족의 재해자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나 월급 안 준대? 나쁜 사람들 죽을래? 저는 이 사례가 공단의 무지에서 비롯된 산재 재해자를 자살로 내몬 사건임을 잘 알고 있고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50대 가장인 노동자의 사례입니다. 이 노동자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사람 취급 맞는다, 죽어야 하는 행동이다, 씹새야 라는 말을 들으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는 이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아를 상실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노동자는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나갔고 그날로 자살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에 산재 자살로 사망하는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4,00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자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1.5%인 7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산재 자살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제도 미비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업무상 자살 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산재 노동자가 자살하기 전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산재 노동자가 자살하게 된다면 그 유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산재 사안에 대해서 자살한 재해자를 사례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단 산재에는 자살 사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는 업무 유형과 재해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지금도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숫자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산재분야 선두에 서왔습니다. 그래서 산재 재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쏟아지는 유족과 산재 노동자를 제가 개별적으로 다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재 노동자를 위해 나섰습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산재 사망자는 8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10만여 명의 산재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는 산재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서 산재 노동자를 지켜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청년이 만들어가는 신년후를 상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정 후보입니다. 유호정 후보는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선전홍보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 류호정입니다. 네. 젊은 노동, 진보정치 업데이트, 20대 여성, 그리고 해고 노동자, 심상정을 뛰어넘겠습니다. 제 슬로건과 선거 PI, 그리고 제 출마의 변 중에 언론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제가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2년을 지나 25살에 정규직이 됐습니다.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업계에 취직을 했는데요. 정규직이 되고 나니까 이제 빚 갚고 명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갈아넣고 그러기에 바빴던 판교의 오징어 잡이배, 그곳에서 겪은 부당함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파리바게뜨가 정의당을 통해서 노조를 만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다짜고짜 지역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 노조 만들고 싶어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멈춰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더 나빠질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 넥슨 다음으로 저희 노조가 생겼습니다. 네. 잘했죠? 근데 더 나빠질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정규직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조를 만들다가.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온 것 뿐이니까요. 판교에 젊은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조끼 대신 후드를 입고 친숙한 느낌의 별칭을 지었습니다. 태어나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리는 노동을 멀게 느낍니다. 그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노동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고,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노동정치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전환의 노동정치, 제가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아직도 나쁜 프레임에 갇혀있는 노동을 구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정의당의 1번 브랜드, 젊은 노동, 류호정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성 문제, 청년 문제는 제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세상 밖에 따로 떨어져 생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문제가 세대편에서 청년 문제가 되고 성별편에서 여성 문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네, 불평등 해소법, 제가 마음대로 붙여본 네이밍인데요. 살집만 갖게 하는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할아버지 상속 할증과세, 그리고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네, 불평등 해소법과 일상을 바꾸는 전환의 노동정치, 정의당 1번 브랜드 류호정이 해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선 전략.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게 가장 간절하게 요구되는 진보정치 비전입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 기반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류호정은 이분들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선거 전략이 될 겁니다. 이분 아십니까? 분당구 갑 국회의원입니다. 네. IT업계 경영자 출신 40대 남성, IT업계 노동자 출신 20대 여성. 보시기에 류호정의 상대로 적절한 것 같습니까? 네. 분당갑은 저와 함께한 IT 노동조합이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끼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당선된 성남시의원들이 만들 조직을 바탕으로 그리고 첨단 산업의 메카 판교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그리고 성남의 당원들과 함께 그렇게 재선까지 가겠습니다. 심상정의 고양시위원회처럼 류호정의 성남시위원회를 정의당의 두 번째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당원 선거인단 여러분 그리고 배심원단 여러분, 류호정입니다. 설레는 도전 앞에 희망찬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이 그 테이프를 끊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보정치 업데이트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은 후보입니다. 문정은 후보는 정의당 부대표를 역임하셨고 또 광주광역시 청년센터 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문정은입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정의당의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의 변화와 다양성을 위해서 노고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의당이 만든 청년 정치인입니다. 저에게는 이 당을 만들고 이 당을 성장시키는 것이 큰 자부심입니다. 저는 이 당의 첫 번째 청년학생위원장입니다. 첫 번째 청년 부대표입니다. 광주광역시 청년센터 센터장으로 당 바깥에, 당 안에 있는 청년들을 함께 아우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당이 필요로 하는 곳, 정의당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젊은 정의당을 대표하고 당대표를 보좌하고 당을 대변하고 정의당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다른 이름은 정의당입니다. 중앙에만 있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의 국회의원 출마를 통해 정의당이 가장 약하고 어두운 곳에 정의당의 정책을 알리고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당을 지역의 더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더 아래로, 손에 잡힐 수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약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일대 99 사회의 거대한 소수 전략은 평범한 다수 시민을 대표하기 위한 진보정당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동료들이 마주한 사회는 80대 20, 20대 80의 사회였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학벌, 부동산, 재산, 심지어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1%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20%와 시민권이 박탈된 80%의 세상에서 우리는 생존해 왔습니다. 지난 가을 80%의 시민들이 외면당한 서초동과 광화문 대결 속에서 우리가 향했던, 우리가 대변하고자 했었던 다수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세습되는 20대 80의 사회에서 정의당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대변하는 1%, 민주당이 대변하는 20% 사회에서 정의당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외면한 이름 내 친구 서지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수산업단지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지훈이는 더 나은 꿈을 찾아 광주에 있는 지방대 4년제에 입학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꿈을 찾기 어려웠고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시민을 2번 죽이는 자활센터의 복지제도와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청년정책,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은 그 어디에도 지훈이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 친구 서지훈은 다시 폴리텍 대학에 입학해 사회연대 일자리로 만들어지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지훈이는 본인을 포함한 청년들의 노동의 권익을 지키고 사회 변화를 위해 다시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중산층 지지를 위해, 때로는 대기업 정부직 이해를 위해로 우리는 20대의 청년들의 삶에 침묵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지 않아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해 정의당은 이 남자가 아닌 새로운 청년들을 대변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결실과 보상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의 변화가 자동으로 큰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감히 말하겠습니다. 실력만큼 받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수확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1%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 변화하지 않았던 관성에서 벗어나 20대 80의 세습 불평등 사회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전환을 선언하고 정책과 조직, 언어와 태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체감되는 변화를 위해 다시 시작합시다. 저는 정의당의 21대 청년 전략의 일부만이 되기 위해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35세 미만의 청년 후보이긴 하지만 정의당을 더욱더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그곳으로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성장해 정의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청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무지개 배심원단 제1차 정책 검증대회 제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푸른 후보입니다. 임푸른 후보는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트랜스젠더 퀴어 인권팀 팀장을 맡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트랜스젠더 임푸른입니다. 사실 요즘 같아선 트랜스포머이고 싶더라고요. 지역에서 활동하던 정치 신인이 홍보물 만들랴, 출마 선언문 쓰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정의당 비례 할당제 만족스러우십니까?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 20%, 장애인 10%를 할당했습니다. 10명이 당선되면 청년 2명, 장애인 1명이 포함되는 할당입니다. 작년 겨울 우리 정의당은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등에 업고 긴긴 투쟁의 결과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쪽짜리 성공, 반동형 비례대표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로는 힘듭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삶,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의 비중이 높아져서 국민들의 표심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성정치가 외면했던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농민 강기갑, 이주미 이자스민과 같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죠. 50대 남성 자산가로 대표되는 기득권 중심의 국회를 개혁하려면 정의당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을 품고 투명인간들을 정치의 주인공으로 세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역시 정의당이구나, 이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이유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자, 아까 그림을 다시 볼까요? 이번 총선 이후 예상되는 정의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만족하십니까? 하지만 만약 다음과 같이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적 소수자들로 이루어진 비례제의 취지에 맞는 정의당 국회의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 분야에 관계된 국민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등에 업은 정의당은 더욱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어 진보정치, 평등사회를 향해 전진해 나가겠지요. 그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중에서도 소수자인 트랜스젠더입니다. 최근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숙대 합격생 입학 포기에서 드러났듯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 심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몰랐을 뿐 오랫동안 성소수자는 편견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대놓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자유한국당? 보수표가 무서워서 인권을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정의당이니까, 진보 정당이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들은 지금 사회를 향해 자기 목소리를 보물처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어떤 정당에도 이들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트랜스젠더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시대 정신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들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십시오. 저 인푸른과 함께 새로운 정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해 정의당 1호 공약으로 차별금지법을 공언했습니다. 저는 정당 활동뿐 아니라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맡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는 저의 활동 동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의당의 후보들 중에서 저만큼 간절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사람도, 저만큼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하는 사람도 단언컨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성소수자 단체 중 하나인 행성인의 트랜스젠더 인권 키어팀, 젠더 키어팀 팀장,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당내 최대 청년 조직인 모멘텀의 지지를 받는 청년 후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현장의 최전선에서 언제나 함께했던 정치인,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3월 10일 저녁 11시 문화봉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언제나 함께하는 정치인,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간 다 됐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혜민 후보입니다. 조혜민 후보는 정의당 여성본부장을 맡고 계시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조혜민입니다. 지난 대선 심상정의 1분처럼 오늘 조혜민의 5분을 쓰겠습니다. 미투 이후 총선, 정의당이기에 해야 할 말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방에는 23,500명이 들어가 있고요. 접속 상태인 사람은 1,500명입니다. 이 방에서 공유되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은 8,500개입니다. 이 방이 어떤 방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조금만 힌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꽤 다양합니다. 야동몬, 지인 능욕방, 아프리카 모음, 로열티 아동방, 연예인 합성방. 보안이 철저해서 아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 메신저 텔레그램 안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냥 야한 동영상,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N번방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방입니다. 아동 청소년,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SNS 계정을 해킹하고요. 신상 정보를 얻습니다. 그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텔레그램에서 고액에 거래합니다.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고요.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노출 사진부터 자해, 강간, 성고문, 성매매까지 끔찍한 성착취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성착취물을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성착취물을 요청하고요. 품평하고 더 자극적이고 흉악한 성착취물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합니다. 단체 텔방에서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포하고요. 성희롱과 협박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웹하드 카르텔 들어보셨어요? 화장실에서, 탈의실에서, 길거리에서, 모텔에서 찍힌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고 팔리고 퍼져 나갔습니다. 피해자가 죽은 경우에는 유작이라는 이름을 붙여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 전에는요, 텀블러, 소라넷, 랜덤 채팅, 버디버디와 같은 각종 메신저와 사이트들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 현실이 여성들이 마주한 오늘입니다. 이제는 성착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의 법은 자신의 성착취 영상을 직접 찍거나 업로드했을 때 이들을 피해자로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해 그 어떤 조건에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N번방이 주목받게 된 것은
피해자가 최근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 굉장히 부족했고요. 가해자들의 지속적인 온라인 테러, 스토킹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협박, 사기로 성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만이 지겹도록 이어져 온 이 성착취의 역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는 현행 법에 빈틈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목숨을 끊는 것 말고는 벗어날 길이 없다고 외치는 피해자들 곁에 정치는, 정의당은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공기처럼 존재해왔지만 국가가 외면해왔던 여성들의 일상은 범죄와 공포의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골목길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스스로의 안전을 살피던 일상은 사실 제 삶의 일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의당의 이름으로 강간죄 개정, 스토킹 처벌법, 페이미투를 말해왔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책임과 미투라는 시대라는 소명 사이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의당의 이름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미투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광장의 외침이 기필코 국회의 담장을 넘게 하고 싶습니다. 저 조혜미는 여성들의 절규에 응답하지 않는 국회에게 이제 대답을 받아내겠습니다. 제가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다라고요. 저는 미투 운동의 구호로 대답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기는 페미니즘, 당신을 지키는 정의당의 조혜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후보는 장혜영 후보입니다. 장혜영 후보는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을 감독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무지개 배심원단 여러분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이 학교를 그만 다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자보를 쓰고 학교를 시원하게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저의 이제 1살 어린 동생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시설에서 살아야 했을 때 그것이 더 이상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동생의 시설 생활을 끝내고 지역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그 행동을 돕고 함께하겠다라는 결심을 주변에 알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아끼는 사람들일수록 저에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 3년 전 제 동생과 함께 탈시설을 했고 지금 당당히 서울 시민으로서 둘이서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제 주변에서 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다시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쉬운 곳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그리고 21대 국회에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명확하게 불행한 미래가 예측될 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방법은 불확실성에 단호하게 도전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없는 가능성을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까지 해왔던 일은 주로 영화를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를 만드는 일과 정치를 하는 일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영화 감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한 가지의 비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권 정의당의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는 이 비전이 별로 새롭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선거철에 나오는 그렇고 그런 구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저 말에 그친다면 여러분의 그런 생각은 아마도 옳은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까지 없던 가능성을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어렵다고 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는 것, 자신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실하다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권 가능성을 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의당의 가능성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의 삶 모두를 가지고 그 가능성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행동의 전염은 가차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동으로 없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이제 그 가치를, 이제 그 가능성을 저는 정의당 안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치에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청년들의 지지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의당을 지지해 본 적 없었던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저 자신의 변화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지지를, 그 행동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미래하라라고 하는 저의 슬로건은 지금 당장 행동해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평등과 존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입니다. 정의당을 미래해서 정치를 미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혜영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무지개 배심원단의 정책 검증대회 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인 후보입니다. 김창인 후보는 대학 기업화 반대 투쟁을 하고 중앙대 자퇴 선언을 했고요. 민주적 사회주의자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청년들의 역습, 교육정의의 유일한 대변인 정의당 교육개혁특별위원장 김창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패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자퇴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자퇴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간 것은 아닙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산업이다. 인문학은 구청 문화센터에서나 들어라.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 아니라 이사장인 나다. 네, 모두 제가 대학에서 직접 들었던 말입니다. 저는 이 말들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은 대학 기업화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 내 모든 존재들이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학과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저항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본관을 점거했고 잔디밭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삭발을 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고 한강대교에서 고공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돌아온 것은 근신, 유기정학 18개월, 무기정학 등 징계 폭탄이었습니다. 학교의 탄압은 집요했습니다. 어느 한 교수는 김창인은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김창인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함께 싸웠던 동료들은 세상은 결국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빽있고 돈 있는 놈들이 이기는 거라며 하나둘씩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패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학이 저를 쫓아내는데 성공하기 직전에 저는 스스로 대학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대학을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혼자였습니다. 고졸 채용을 검색하고 토익 학원을 다니던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과 통폐합 싸움을 하고 있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싸우고 있는 것은 김창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투쟁은 현장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온 삶이 투쟁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대학을 떠돌았습니다. 대학에서 투쟁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았습니다. 청년 102명을 심층 인터뷰했습니다. 미디어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문제와 실제 청년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전혀 달랐습니다. 청년 담론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해서 공부하고 많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상한 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사학재단이 주인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주인이 되는 대학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험한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용산 참사, 쌍용차, 택배 노동자 박종태 열사, 세월호, 백남기 농민, 박근혜 퇴진까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 곳곳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 함께 정의당에 들어왔습니다. 기성정치와 결별하고 이기는 진보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김창인이 생각하는 정의는 뚜렷합니다. 공정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에서 탈락하면 낙오자가 되고 합법적 제도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가정을 꾸리지 못하며 상식적 관행에 따라 여성들은 아이가 생기면 회사를 그만두는 세상을 정의롭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공정과 합법과 상식을 뒤엎겠습니다. 교피아 특검을 통해 사학 카르텔을 해체하겠습니다. 정부 책임형 사립학교 전면화로 교육 정의를, 투기주택 수용으로 주거 정의를, 보건의료 체계 공영화로 의료 정의를, 4대 부자 증세 실현으로 경제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저 김창인의 이야기가 패배로부터 시작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삶의 곳곳에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상처 입었던 청년들이 바로 여기서 이 정의당에서 저 김창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배한 청년들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저 김창인 지금까지 그래왔듯 그 어떤 싸움에도 타협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가장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패배한 청년들의 역습 김창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호 후보입니다. 배준호 후보는 정의당 부대표를 역임하셨고 현재 진보 너머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배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모니터 근처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준호는 과연 누구인가? 연도별로 저의 경력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의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부터 시작해서 이 지방선거 출마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 부대표를 했고, 정의당 부대표를 하면서는 당의 청년 관련된 여러 일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는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기도 했었고요. 2017년에는 심상정 후보 청년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진보노모의 공동대표로 지내고 있습니다. 소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러면은 제가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가 하면 저는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법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을 통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법안이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세습금지법입니다. 세습금지법 하면은 뭔가 좀 강해 보이시죠? 근데 이제 구체적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추억의 사진인데요. 2017년 대선 때 사진입니다. 우리 심상정 그 당시 후보님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 가져온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경제 불평등 사회 양극화해법은 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당시 이렇게 심상정 후보님 뒤에서 이렇게 병풍 역할을 또 훌륭하게 수행을 했었어가지고 또 이제 추억 삼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최고소득세율과 상위 10% 소득 점유율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그래프가 최고소득세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왼쪽 수치가 소득세율과 관련된 수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70년대 후반에는 최고소득세율이 무려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거쳐오면서 소득세율이 쭉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은 데이터 값이 없어가지고 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70%에 달하던 최고소득세율이 현재는 이제 한 40%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유신 시대 당시가 70%의 최고소득세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이렇게 소득세율이 내려갔던 와중에 10%의 소득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파란 그래프로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거는 이제 오른편 수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5% 정도였던 상위 10% 소득 점유율이 현재는 44% 수준까지 올라갔다. 즉 한국 사회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슈퍼부자 자수성가 비율을 좀 살펴볼 텐데요. 슈퍼부자라고 하면 어떤 게 슈퍼부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자산이 350억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슈퍼부자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슈퍼부자 중에서 자수성가한 비율이 3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66% 정도가 자수성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전 세계적 비율과 비교해 보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다 이제 상속된 부자만 생각하잖아요. 재벌 2세.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주커버크 같은 경우처럼 자수성가한 부자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제가 하고 싶은 세습금지법은 뭐냐? 상위 0.1% 이상 소득부터 90%의 최고소득세율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세율도 최고세율 90%로 인상하겠습니다. 상위 0.1% 이상 소득이라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얼마 정도 될 것 같나요? 자,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0.1%의 평균 연봉이 8억 원입니다. 8억 원. 그래서 뭐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8억 이상 되는 소득부터는 이제 90% 최고소득세율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율도 90%면은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1950년 정부 수립 후 이승만 정권 때 당시 증여세법이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세율 최고 세율이 90%였습니다. 이미 있던 이야기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유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 자산 보유자에게 부유세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1조 이상 자산에 대해서는 최고 10% 세율을 부과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부를 이렇게 편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500억 이상 자산 보유자는 2017년 2,300명입니다. 그리고 1조 이상 자산을 가진 사람은 2018년 기준 45명입니다.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부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등을 해결하는 저의 해결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면 이 불평등에 대해서 과감하게 원펀치를 날리고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희 후보입니다. 정민희 후보는 정의당 강남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심상정 팬클럽 심크러쉬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을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하여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지지율 1%를 책임질 희망정치 플래너 제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정민희입니다. 저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이루어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국가가 사람들의 둥지가 되어주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국민 모두가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이 아침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삶이 왔을 때 우리 정의당은 그 이유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 첫 번째 제안은 생활체육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입니다. 재산, 건강, 교육, 거기에 문화까지 상속받는 이 잔인한 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문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공약을 1호로 내세운 이유는 제가 해야만 하고 저만이 할 수 있는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번째 제안은 청년 기초 자산 제도 도입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에게 3천만 원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청년의 막막한 출발점에서 도전할 기회조차, 실패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돈과 기회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3천만 원이 있었다면 저는 선수 생활을 이어갔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초 자산 제도와 함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계십니까? 제 다음 제안은 세 번째 제안, 전태일 3법 제정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였던 저는 장시간 노동에서도 야근 수당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230만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들의 법과 제도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을 노동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제2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인권, 임금, 그리고 정당한 노동권을 제가 제 세대에서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어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제 네 번째 제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입니다. 저는 댄스 스포츠 국가대표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꿈을 누군가에게 권력 유지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거액의 뇌물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들의 강요에 응하지 않았던 저는 불공정한 심사로 국가대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삶의 전부였던 국가대표를 향한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소수가 권력을 휘두르는 이 구조 속에 성적주의의 문화, 그리고 메달을 위해 끊이지 않는 폭력으로 얼룩진 체육계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제 다섯 번째 제안은 만 16세 선거권 및 만 18세 피선거권 확대, 정당가입 연령 기준 폐지입니다. 저는 어릴 적 집회와 시위 그리고 선거를 직접 뛰며 기특하다는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이제는 기특한 청소년들이 아닌 우리 당의 당당하고 동등한 동지로서 함께 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누구도 감싸주지 않는 이들의 둥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제 정책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무지개 배심원단의 정책 검증대회 제드 강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조 강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